자, 33쪽으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로. 전 시간에 수요응급 이론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파트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지금 하시는 투자론과 다음 시간에 하실 감정평가론입니다. 사실은. 수요응급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문항수로 보면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여기서 15문제 나와요.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에서만 15문제. 수요공급까지 합치면 거의 20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지금 하는 세 개 파트에서 거의 20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고, 이게 우리 시험의 난이도, 전반적인 난이도를 결정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알겠죠? 예, 투자론 가볼까요? 예. 첫 번째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지렛대 효과라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이제 동영상 강의로 본다면, 지금 제 강의를 보고 계시겠지. 강의로 본다면, 요 전 강의에서 이제 제가 요 수업을 진행을 쭉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요 복습용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요 복습용 강의가 듣는 시점에서 여기 재밌어야 돼요. 이 강의가. 와, 정말 저 강의가 재밌네 하시는 분들은요, 수업의 하여튼 7, 80% 이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게 뭔 짓이야, 저게? 하시는 분들은 앞에 걸 좀 더 보셔야 돼요. 앞에 걸 좀 더 보시면 이제 어느 순간 요 강의가 재밌어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강의가 재밌어지는 시점이 합격에 가까워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하나도 재미없는 표정인데, 이해합니다. 이게 재미없는 이유도 제가 알겠는데, 요게 재밌어져야 돼요. 재밌어지면, 저 강의, 저게 저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시점에 오면 합격에 가까워지는 시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렛대 효과, 두 번째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네 번째는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 다섯 번째는 현금 수지의 측정, 여섯 번째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하여 우리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총 6가지를 정리를 하실 거예요. 6가지. 좀 질문 보세요. 첫 번째 지렛대 효과인데, 지렛대 효과는 뭐냐면 부채를 썼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지렛대 효과.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정해 레버리지, 부의 레버리지, 중립적 레버리지. 그러니까 정해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인데, 정해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레버리지 지렛대를 판단할 때는요, 수익률 3가지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요 수익률에 3가지가 있는데, 요걸 갖다 우리는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지총저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요? 지총저. 그럼 지총저를 깔아놓고 정해 지렛대는 방향이 요 방향이야. 그럼 대답하시죠. 정해 지렛대는 누가 제일 크고? 지분 수익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총자본 수익률, 그 다음 저당 수익률. 부의 지렛대는 반대야. 그럼 누가 제일 크고? 저당 수익률, 그 다음 총자본 수익률, 그 다음 지분 수익률. 세 번째 중립적 지렛대는 요거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유형은요, 정해 지렛대일 때 수익률 3가지 중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런 거 물어요. 부의 지렛대에서는 수익률 3가지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물어요. 중립적 레버리지는 수익률 3개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고를 물어요. 근데 이게 2개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3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시험지에다가 깔아놓는다고. 뭘 깔아놓는다고? 지총저. 그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시험 문제 위에다가. 쓰고, 방향, 요 방향 무슨 지렛대? 정, 요 방향, 부, 같으면 중립적. 요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 그럼 틀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지. 아니, 그러니까 세팅값은 무조건 뭐요? 지총저. 방향 요거 무슨 지렛대? 정, 요거. 부,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총저만 2번 따라 합시다. 지총저. 한 번 더 지총저. 정의 레버리지는 방향 어떻게? 요래. 손으로 한번 해봐. 어떻게? 요래. 입으로만 나중에 요래 하다가는 나중에 절단 난다, 진짜. 입으로 요래 하다가 나중에는 손이 요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입으로만 요래 하다가 진짜 절단 난다고, 진짜. 정의 지렛대 방향이 어떻게? 요래. 부의 지렛대는 요래. 중립적 레버리지는 요래. 됐어요? 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분 수익률 계산입니다. 지분 수익률 계산. 지분 수익률은요, 제일 밑에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요. 무슨 투자액이요? 지분 투자액. 그 다음에 순수익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순수익. 여기다가 이자를 빼줘요. 뭘 빼준다고요? 이자. 근데 여기다가 이자를 빼주고, 간혹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 그랬을 때는 그만큼 상승분을 반영해 줍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그랬을 때는 요 가운데다가 하락분을 반영해 주고요. 그래서 검지 꺼내세요. 꺼냈어요? 따라오세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 그 지분 승률 구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뜨면요. 밑에 내 돈 넣어요, 그냥. 알겠어요? 그 지분 투자에 그러지 마, 그냥. 내 돈. 그 다음에 수익 넣고, 뭐 빼고, 이자 빼고, 가운데다 뭐 반영하고, 상승분, 하락분. 합쳐서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 그래서 결국 지렛대 효과 시험에 나오는 게 딱 두 가지야. 먼저, 정의 레버리지일 때, 부의 레버리지일 때, 중립적 레버리지일 때,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비교하는 거. 계산 문제 하나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 어떻게 해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위험과 수익. 자, 위험에는요, 총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잘 들어요. 체계적 위험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고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자율,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같은 게 있고,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피해 못 피해? 못 피해. 그러면서 감수해야 돼. 그래서 수익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상쇄. 상쇄는 비례 반비례. 비례. 이걸 또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체계적 위험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이 있으며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같이 커져.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며 상쇄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상쇄란 말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높은 위험은 뭐로 상쇄가 돼요? 높은 수익으로 상쇄가 됩니다. 맞아요? 낮은 수익은 낮은 위험으로 상쇄가 돼요. 위험과 수익은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켜주는데 상쇄시키려면 비례로 움직여야 돼요. 맞아요? 다시 갑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 알면서도 투자를 합니다. 그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위험하다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위험이 크다는 단점을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상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되셨나요? 예.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 수익 높아요, 낮아요? 그 사람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투자를 합니까? 예. 수익이 낮지만 위험이 낮다는 장점으로 그게 뭐 되거든? 상쇄되거든. 위험과 수익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키는데 상쇄시키려면 꼭 어떻게 움직여야? 비례로 움직여야지 상쇄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예.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특정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런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면,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그런 위험이 바로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럼 거꾸로 해석해 볼까요?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잘 짜도 무슨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된다. 됐어요? 그럼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으니 감수해야 되며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뭐를 더 내놔라? 수익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겠네. 그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고 비례관계겠네. 그때 위험이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위험을 한 군데씩만 써먹자는 거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위험은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입니다. 상쇄관계입니다. 할 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 방금 보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맨날 나와요. 저도 왜 맨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게 맨날 나오네요. 그럼 이번 시험에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요? 나왔고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 재작년 시험에 그때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사실 맨날 나오는 건 아닌데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이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투자 위험.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 사금법인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시작. 자매품으로는요,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과 사시지게면, 사시지게면도 있으니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먼저 사업상 위험은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을 합친 거예요.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 요 세 가지를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 부채를 잘못 썼대. 그럼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정부 정책이 변했대. 그러면 법적 위험. 인플레는 따라하시죠. 따라하시죠. 자, 그럼 대출 기관들은 인플레이션 예상이 될 때는 이자를 더 달라 그러겠네. 그럼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변동이자율. 투자자들은 요구하는 수익이 하락할까 상승할까? 상승. 항상 더 달라 그래요. 인플레 때문에 대출자들은 이자 더 달라, 변동이자율. 투자들은 수익 더 달라, 요구 수익률의 상승. 유동성 위험은 황금성이 떨어지는 위험이에요. 부동산은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쉽게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안 돼. 제가 내용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사금법인유로 대답해 주셔야 돼. 자, 만물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절 보세요. 부채 잘못 썼어. 금 해야 돼, 금. 우리 사이에 금만 해도 내 알아들을게.
부동산은 황금성이 너무 떨어져.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 정책이 변했어. 법. 이상소리 하지 말고 법 해야 돼. 대출 기관들이 변동이자율을 선호하게 만들어.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근법인유 하지 마시고 이 사근법인유가 뭔지 아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번에는 수익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따라가세요. 수익률. 따라가세요. 수익률은요,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고 실현 수익률이 있어요. 근데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써? 안 써? 못 써? 못 써. 투자를 해봐야지 말 수 있기 때문에 실현 수익률은 못 써. 그럼 투자할 때는 누구랑만 비교한다? 기대랑 요구랑 비교해서 누가 크면? 기대가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거든. 요거보다는 기대가 클 때 투자를 하는데 잘 들어봐요.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따라하세요. 곱해서 더한다. 기대 수익률은요, 막 곱해서 막 더하면 돼요. 쌤, 뭘 곱해서 더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1월달에 다시 만나뵙죠, 우리. 알겠죠? 예, 일단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해요? 그럼 그냥 여러분들은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한다 하시면 돼. 됐었어요? 예, 두 번째. 요구 수익률은요, 다 따라하세요.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인플레 이런 거 다 하면 돼요. 요구 수익률은요,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엇과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할증률, 여기다가 인플레까지 더해주면 피셔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인플레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때 기대가 크면 투자를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근데 요구가 크면 투자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같으면 투자 균형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투자 균형. 근데 기대가 커서 투자를 하든 기대가 작아서 투자를 안 하든 마지막에는 항상 투자 균형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됐어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기대가 커, 작아? 커. 기대가 크면 좀 있으면 기대 수익률은 하락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균형까지 하라 그래요. 지금 기대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좀 있으면 기대는 뭐 하기 시작해요? 상승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균형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은 항상 훈훈하게 끝나요. 뭘로? 균형으로. 그러면 기대가 컸을 때 균형으로 가려면 좀 있으면 나오는 기대가 뭐 해줘야 돼? 하락해줘야 돼. 기대가 작았을 때 훈훈하게 끝나려면 좀 있으면 기대는 뭐 해줘야 돼? 상승해야 돼. 그래야 균형으로 가니까. 되셨어요? 이번엔 저랑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투자가치. 계속 따라해보세요. 시장가치. 투자가치와 시장가치를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 투자가치가 시장가치보다 클 때 투자를 합니다. 이때 투자가치 구하는 공식은 순수익을 이 요구수익률 나온다 그래요. 요구수익률 세 글자로 할인율이라 그래요. 할인율. 자, 그럼 질문 좀 드릴게요. 자, 대답해 주세요. 위험이 큰 부동산들은요? 요구수익률이 커집니까? 예. 요구수익률 세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할인율. 위험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까? 그럼 투자가치는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경매 물건이 두 개가 나왔는데 처음에 부동산은 10억짜리고 두 번째 부동산도 10억짜리야. 근데 첫 번째 부동산은 위험이 전혀 없는 부동산이야.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만. 그럼 얘는 9억에 낙찰이 됐다고 쳐요. 그럼 대답하세요. 위험이 작은 부동산은 10억짜리가 9억에 낙찰이 됐네. 할인율이 몇 프로? 10%. 그럼 위험하지 않는 부동산들은 낮은 할인율이 적용이 되면서 가치가 높아지네. 근데 유치권도 걸려있고 막 권리관계도 복잡한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얘는 10억짜리가 5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얘는 할인율이 몇 프로? 50%. 그럼 대답하세요. 위험이 큰 부동산은 무슨 할인율이 적용이 돼? 높은 할인율이 적용이 되지. 그럼 투자 가치는 뭐 하는 거지? 떨어지는 거지. 다시. 위험이 작은 부동산은 할인율 몇 프로? 10%. 가치는 얼마? 9억. 위험이 큰 부동산은 할인율 몇 프로? 50%. 가치는 얼마? 5억. 그러면 이제 대답해. 뭐가 큰 부동산은? 위험이 큰 부동산. 아까 50%를 기억하시는 거야. 예. 무슨 할인율이 적용되면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면서 가치는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아까 5억을 기억하시는 거지. 되셨어요? 그 반대 거 한번 해볼게. 위험이 작은 부동산은 무슨 할인율이 적용돼? 낮은 할인율. 아까 몇 프로? 10%. 가치는 얼마? 9억. 가치는 높게 형성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위험이 작은 부동산은 시험에 잘 안 나와. 맨날 시험은 위험이 큰 부동산이 나와. 위험이 큰 부동산은 무슨 할인율이 적용된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가치는 많다. 하락한다. 기억하시옵소서. 알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저랑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포트폴리오. 아직은 잘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수업했을 때 원래 10월 달에는요. 9월 달, 10월 달에는요. 우리 수험생들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맞아. 그렇지. 한박 웃음. 미소를 지으면서 수업을 들어요. 지금은 상당히 표정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달, 10월 달쯤 되면 맞아. 저런 거 있었어. 맞아. 한박 웃음을 띠면서 수업을 듣게 돼요. 이 수업이 재미있게 쓰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수업을 끝내고 나면 한 열흘 정도가 종강이에요. 열흘 정도가 이제 시간이 남는다고. 그때 제 생각에는 책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책을 보지 말고 자꾸 우리 수험생들이 책을 보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책에 흠뻑 빠져.
선생님 책이 빠지면 좋은 거 아닌가? 물론요. 8월달, 9월달, 10월달 시점에서는 책이 빠지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름대로 이제 배양이 돼 있다고 이제. 근데 지금은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인중개사 공부할 만한 어떤 수학 능력이 배양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한 페이지 펴놓고 한 시간 보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근데 그 한 페이지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페이지를 펴놓고 시간 낭비를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봐요. 그럼 어떻게 수업을 듣는 게 좋은데 동영상 강의를 들으세요. 그냥 우리 그동안 쭉 수업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동영상. 저는 개론 민법만 들었으면 좋겠고 혹시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받고입니다. 받고 알죠? 받고 공법까지. 더 하고 싶어. 더 안 해도 되는데. 더 하고 싶으면 이거 받고 공시법 중 등기법. 그래서 우리가 중요도 순서대로 과목을 중요도 순서대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반드시 이제 정리하셔야 될 과목 초반에 민계공 그러거든요. 민계공, 민법, 개론, 공법 중요도 순서입니다. 민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개론. 자존심 상해. 민법한테 밀리다니. 하지만 뭐 제가 객관적으로 정보를 지시하는 거예요. 개론이 더 중요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민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 개론, 공법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반복하면 좋은 점이요. 핵심을 찔러요. 선생님들이 항상 핵심을 찔러서 강의를 해요. 아무리 찔러서 강의를 해도 혼자 책을 보면 또 그게 잘 습득이 안 돼.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계속 틀어놓고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니면 mp3를 다운받아서 듣고 계속 귀에 꽂아 놓는 거고. 그렇게 초반에 노출을 많이 시켜놓으시면요. 비례합니다. 비례해서 이해가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 혼자 책을 보시는 것은 난 반댈세. 전 반대합니다. 저는 책 보는 거는. 책 안 봤으면 좋겠어요. 책 보지 말고 계속 동영상 강의로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민법은 배속을 갖다가 한 1.6배속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말이 좀 느리기 때문에 1.6배속 정도로 하는 게 좋아. 그러면 배속이 1시간짜리 강의를 갖다가 뭐 한 40분 하면 들을 수 있다? 1.6배속 하면? 제 강의는 배속하지 마세요. 제 강의는 감안해서 제가 강의를 해요. 배속 감안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1.6배속 들으면 한 개도 못 알아들어. 얼마나 빠른데? 그러니까 혹시 너무 강의가 지겨우신 분들은 민법은 1.6배속 정도로. 개론은 정배속으로 들어도 충분하다는 거.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원래 강의를 1.6배속으로 한다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민법 쌤처럼 말을 천천히 하고 싶어.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렇게 천천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성격상 그게 안 돼요. 성격상. 그렇게 하면 목도 아끼고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체질상 그렇게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강의는 배속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출발합니다. 잘 보세요. 포트폴리오는요. 첫 번째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무슨 투자? 분산 투자하면 무슨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비체계적 위험 방금 했잖아요. 체계적 위험 못 줄이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은 무슨 수익인가요? 안정된 수익. 혹시 대박 꿈꾸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짜지 말라 그랬어요? 예. 포트폴리오는 무슨 수익? 안정돼. 그러면 이왕 포트폴리오를 짤 거라면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크게 하시려면 첫 번째, 자산 숫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2개보다는 3개가 낫고 3개보다는 5개가 나아요. 두 번째는 수익률이 유사한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해야지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지. 세 번째는 상관계수란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상관계수 값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맞아요? 낮다는 말은 어디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수익률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집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까지 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산수는 많을수록 수익률은 유사한 방향, 다른 방향. 상관계수 값이 높아서 낮아서 어디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집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거 있었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요. 비중하고 수익률하고 그래. 곱해서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론에 뭐라고 붙으면 기대 수익률이라고 붙으면 무조건 뭐해서 곱해서 다 하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한다고요? 곱해서 다 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해서 비체계적 위험 줄이고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배합이다. 숫자는 많은 게 좋고 수익률이 다르게 가면 좋고 상관계수가 낮아서 마이너스로 가게 할수록 좋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비중과 수익률을 막 곱해서 막 다 하시면 된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공부해봤자 이번 시험은 이게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추천해드립니다. 잘 추천. 수업 시간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들은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따로 한번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10일 말일날 이제 좀 있으면 기본서라는 게 나와요. 기본서.
기본서 나오면 그 기본서에다가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예. 아, 참, 그리고 기본서, 이것도 이 얘기도 해야 되겠네. 기본서 받으면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서 받으시면요, 기본서에다가 어떤 짓도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보존하세요. 그대로 보존하시고, 기본서 정리는 제가 1, 2, 3, 4 넉 달에 걸쳐서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줄도 그어드리고, 동그라미도 쳐드리고, 뭐 다른 과목은 알아서 하세요. 부동산 학기로. 내가 간혹 저한테 민법 줄 쳐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민법에는 공법을 내가 줄 쳐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줄도 제가 쳐드리고, 동그라미 쳐드리고, 별도 제가 칠하라는 만큼만 별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중요하다고 별표 100개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별표 4개까지만 그려드려요. 별표 1개는 좀 중요한 거, 별표 2개는 엄청 중요한 거, 별표 3개는 시험에 나오는 거, 별표 4개는 예? 아, 뭐 그런 형식은 아니고, 별표 4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별표 4개짜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 교재 전체에서 16개만 해드려요. 16개. 16개는 뭐냐면요, 목에 칼이 들어도 시험에 나오는 16종 세트예요. 16종 세트. 왜 16종을 따로 뽑았냐면요, 그건 제가 찍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별표 4개 쳐드리는 건 제가 찍어드리는 게 아니고, 시험 매년 나왔던 거예요. 매년 나왔던 것들. 근데 우리 개론에 매년 나오는 16종 세트가 있어요. 이름하여 과락 방지용 16종 세트예요. 과락 방지용 16종 세트. 우리가 16개 미만으로 떨어지면 과락 걸리거든요. 그래서 과락 걸리지 않게끔 16종 세트를 제가 별표를 4개 쳐드립니다. 그러면 그 16개만 열심히 보셔도 과락 걸리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 중에서 부동산학 결혼에 과락 걸리는 분들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물어봐요, 선배들한테. 결혼 과락이 있느냐 물어봐요. 없어요. 간혹 민법은 과락이 있어요. 예. 공법 과락 많다? 근데 공식 과락 많다. 진짜 과락 많아요. 근데 결혼은 과락이 없어요. 다 이유는 저한테 배웠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예, 제가 과락은 한 명도. 그러니까 혹시 과락 걸린 사람들은요, 내가 부동산학 결혼 강의하는 다른 사람 이름을 몇 명 알려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배웠다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괜히 이상한 예외를 만들어서 저를 힘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알겠죠? 예, 계속 가겠습니다. 시간 가치 계산. 시간 가치는 크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어요. 미래 가치가 있어요. 미래 가치는 두 글자로 내가라고 부르고요, 현재 가치는 두 글자로 현가라고 불러요. 미래 가치는 내가, 현재 가치는 현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은요, 첫 번째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 감채 기금 계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미래 가치 계산 공식.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 세 가지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저당 상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자, 1원을 N년으로 보내요. 그럼 이건 일시불의 내가 계수예요. 매년 1원씩을 N년으로 보내요. 그럼 연금의 내가 계수예요. 그럼 잘 보세요. N년으로 보내면 무슨 계수다? 내가 계수다. 근데 한 놈만 보내면 무엇의 내가 계수?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여러 놈들을 보내면 연금의 내가 계수. 그럼 또 잘 보세요. 현재로 땡겨와요. 환원시켜 온다고. 그럼 무슨 계수인데? 현가 계수인데, 한 놈만 땡겨오면 무엇의 현가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여러 놈들을 다 땡겨오면 연금의 현가 계수. 그럼 절 보고 이제 대답 따박따박 해봐. 1원 N년 후 일시불의 내가 계수.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예. 매년 1원씩 N년 후 연금의 내가 계수. 1원만 현재로 땡겨오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 매년 1원씩을 다 환원시켜 오면 연금의 현가 계수. 그리고 이제 남은 게 감채 기금 계수와 저당수가 남았는데, N년 후에 저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을 구할 때는 감채 기금이에요. 현재 요만큼을 차입하고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 구할 때는 저당상수. 다시 만들기 위해 불입하는 거 감채 기금, 차입하고 상환해 나가는 거 저당상수. 큰 원이 어디 있는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작은 원 구하는 거야. 저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 감채 기금, 요거 차입하고 상환해 나가는 거 저당상수. 저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 감채 기금, 요거 차입하고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 구할 때 저당상수. 근데 일로 잠깐 오셔야 돼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16종은 제가 별표 몇 개 해드린다 그랬어요? 4개 해드리는 것 중에 1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분되죠? 짚어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10번 치면 저기 9번 나오는 거는 제가 별표 4개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시험 10번 치면 9번 나오는 것은, 혹시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어쩌다 그냥 실수로 안 나온 거지 앞으로 안 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돼요. 보세요. 부채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 그럼 뭐가 나오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요. 그럼 대답하세요. 부채는 은행에서 빌린 목돈 맞죠? 거기다 뭐 곱하면? 저당수 곱하면 은행에다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나온다고.
그 원리금 상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채 서비스액. 그럼 거꾸로 묻겠습니다. 부채는요, 뭐 분의? 저당 상수분의 뭐요?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거지. 맞아요? 예. 그럼 뭐를 뭐로 나누어도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상수로 나누어도 뭐가 나온다? 부채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16종 세트 중에서 그 한 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고요. 그 한 종이 LTV DTI예요. 따라서 LTV DTI. 여러분들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좀 바꿨죠. 예전에는 거치기간 동안에 계속 이자만 갚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DTI를 강화했어요, 이번에. DTI.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주택을 산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소득이 없으면 돈을 못 빌리게 만들었다고. 맞아요? 그럼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저는 100%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저랑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100% 봅니다. 그래서 LTV DTI는 이번 시험에 계산 문제로 100% 나옵니다, 100%. 100%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안 나오면 진짜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혹시 안 나오게 된다면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지금 내가 나온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미리 사과는 드렸고, 하지만 앞으로 사갈 일은 없지 않겠나 싶어요. 나오니까. 자, LTV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뭘 중요해?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하다고 하냐면 너무 쉬워. 자, 보세요. 5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LTV가 60%다. 그럼 이거는 9구단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맞출 수 있어요. 5, 6에 30 하지 말고 5, 6에 3억. 5, 6에 30을 내가 묻겠어, 설마. 5, 6에 3억. 그럼 이 사람 은행 가서 얼마 빌릴 수 있다? 3억 빌릴 수 있다. 근데 실제로 3억을 빌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빌릴 수 있잖아. 그런데 DTI 때문에. 자, 보세요. DTI는 따라보세요. 연간 소득, 연간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 말하는 거 맞죠? 예.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 소득이 6천만 원이야. 소득이 4천만 원이야. DTI가 50%야. 그럼 대답하세요. 4, 5, 2천 해야지. 한장했네. 4천에 50%. 4억에 50% 아니고 4천에 50%. 얼마? 2천. 맞아요? 근데 방금 구한 건 방금 뭐라 그랬어 이거?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랬지. 맞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얼마 빌려올 수 있는지를 물어. 지금 뭐를 물어? 부채를 물어. 그럼 방금 구한 뭐를?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줘야 돼? 저당 상수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시험에서 꼭 저당수가 나와요. 얼마? 0.1. 그럼 저당수가 0.1이 나왔어. 부채 서비스액 아까 얼마? 2천. 맞아요? 그럼 2천을 0.1 나누면 얼마? 2억. 그럼 아까 구한 숫자 보이십니까? 요거 두 개 숫자 중에서 작은 숫자 항상 기준. 항상 작은 숫자 기준. 그럼 아까 LTV 기준에 따라서는 얼마? 3억. DTI는 4, 5, 2천. 나누기 저당 상수 해줘야 돼? 그럼 얼마? 2억. 둘 중에 작은 숫자 얼마? 2억. 이 사람 은행에서 얼마 빌릴 수 있다? 2억. 그런데 DTI를 우리말로요. 자, 따라보세요. 총부채 상환 비율. 따라하시라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우리말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DTI로 나오니까. 굳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총부채 상환 비율 중에 총이란 말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연간 총갚아 나가는 한도가 얼마다? 2천이다. 근데 사업자금 대출로 무슨 자금 대출? 연간 500을 갚아 나간대. 아니 그러면 총 한도가 얼만데? 2천인데 그래서 500이 빠진다? 그럼 남은 한도 얼마? 1,500. 그럼 이번에 얼마를? 1,500을 0.1로 나눠야 돼. 알겠어요? 그럼 얼마? 1억 5천. 근데 문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문제가 뭔지. 시험 지문에 3억 있어 없어? 반드시 있다. 시험 지문 2억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시험 지문 뭐도 있다? 1억 5천도 있다. 맞아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답은 얼마? 1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LTV는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눈도장만 찍으면 돼요. 5, 6에 3억. 알겠어요? DTI는 정말 중요합니다. 4, 5, 2천, 0.1로 나눠. 그럼 얼마? 2억. 이렇게 문제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답은 얼마야? 2억이지. 근데 혹시 다른 대출 상환 금액이 있다. 2천에서 그 대출 상환 금액을 빼고 나머지 차액을 저당상수로 나눈다.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러면 그 숫자가 제일 작아질 거 아니야? 그게 답이 된다. 숫자 살짝 바꿀 테니까 7번 보세요. 숫자 살짝 바꿉니다. 6억에 7천. 그 다음에 사업자금 대출은 일단 없는 걸로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우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 이거 지워버렸네. 66에 3억, 36 그러지 말고 제발 좀 3억 6천 7호 3,500 저장수로 나누면 얼마? 3억 5천. 그러면 둘 중에 작은 숫자
이게 답이라고. 원래는 근데 이제 사업자금 대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지. 사업자금 대출로 연간 1,500만 원을 상환해 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자 다시 7호 3,500 중 얼마 털고 1,500 털고 얼마만 2,000만 원만 0점을 나눈다는 거지. 그럼 얼마? 2억. 그럼 답은 얼마? 2억. 이게 답이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LTV DTI 문제는요. 시험에 났을 때 30조 안쪽으로 풀으시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왜 30조 안쪽으로 풀어야 되냐면 구구단이 2번 동원되고 저당 상수로 나누는 거 한 번 동원되고 저당 상수 나누기 전에 다른 대출이 있다면 그거 한 번 빼는 작업이 동원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어려워 쉬워? 쉬워. 이걸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공부 잘못하시거나 아니면 결혼생을 잘못 만났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 결혼생도 잘 만났고 잘 만났으니까 공부도 하는 방법도 제대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30조 안쪽에 푸시자는 거. LTV DTI 틀려버리면 합격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봐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안다. 반드시 나온다고 자기도 인정하고 시험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문제 푸는 방법도 안다. 근데 그걸 틀린다. 이거는 나는 바람직하다 않다고 봐요. 반드시 나오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면요. 시험장 가서는 꼭 맞춰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험장 실수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작은 걸 기준으로 못하고 중간에 나오는 숫자들에 다 이렇게 현혹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LTV DTI는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이번엔 저랑 이거 한번 해봐요. 7번. 재밌어야 되는데 이게 재미없네. 이럴 줄 알았으면 수업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재미없네. 이게 재밌어야 되는데. 단위당 임대료 100만 원. 재밌어요? 고마워요. 예. 억지로라도 재밌으니까 다행입니다. 예. 9칸. 그럼 이 사람은 900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900을 못 벌어요. 공실이 45만 원 차지합니다. 불량부채까지. 기타 소득 주차장 수입 25만 원 되고 그럼 880이라는 유효 총소득이 나오거든요. 280을 뺄 거예요. 영업 경비를. 그럼 순영업 소득 600만 원이 나와요.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 200을 차감하고 나면 BT 세전연금 수지 400이 나오고요. 여기서 50만 원을 뺄 거예요. 영업 소득세. 그럼 350이 나옵니다. 이 순서를 갖다가 지금부터 글자나 빼놓지 말고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게 단위당 임대료예요. 뭐라고요? 이게 임대 단위수예요. 뭐라고요? 단위수.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나옵니다. 다 따라하세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로 끝내셔야 됩니다. 가능 총소득이에요. 실제로 900을 벌 수 있어? 없어? 없어. 900 못 벌어. 왜냐하면 공실 및 불량부채 때문에 못 벌어. 그거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해줘야 돼. 그럼 유효 총소득이 나와. 유효 총소득은 총소득이지. 경비 안 빠졌으니까. 영업 경비를 빼줘. 그럼 순수익이 나와. 뭐요? 순영업소득.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빼. 원리금 상환액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 그러면 BT, 세전연금 수지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세전연금 수지. 영업소득세를 빼.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세후연금 수지. 그래서 가공기, 유형수, 부세형세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100. 단위당 임대료. 내가 100 하는데 여러분도 100 하면 안 되지. 9칸. 임대 단위수. 출발합니다, 이제. 그럼 900이 나와요. 가능조소득. 45만 원 빼고, 공실 불량부채. 25는 더하고, 기타 소득. 그러면, 유효조소득 880이 나오죠. 280을 이것 처리할 거예요. 영업경비. 그럼 드디어 600 순수익이 나와요. 순영업소득. 1년치 원리금 상환액 200을 뺄 거예요. 부채 서비스에. 그러면 세금 내기 전 400이 나와요. 세전 현금 수지. 50만 원을 뺄 거예요. 영업 소득세. 소득세는 말 강조해줘야 됩니다. 그럼 350 뭐가 나와요? 세후 현금 수지가 나와요. 적어도 우리 가공기 유용수 부세 형세를 세로로 나열하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6번 합니다. 6번. 다 했어요. 6번 합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출발할게요. 자, 지금부터 하실 내용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지금 수업하는 기준은요. 내년 9월 달에 이 정도로 수업을 할 거예요. 투자론 1시간 만에 끝내고 수요 공급 1시간 만에 끝내고 감정평가론 1시간 만에 끝날이 온다니까. 진짜 그런 날이 와요. 근데 이걸 하면서도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4시간, 5시간, 6시간 수업했던 것보다 더 자세해, 사실은. 좀 알면 그래요. 이 바닥 그래요. 좀 알면요. 빨리 하는데도 그게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요. 퀀티티 아니에요. 퀄리티예요. 퀄리티. 질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공부를 하느냐가 시험의 승부를 가르는 거지. 막 한 번 앉으면 3시간씩, 4시간씩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앉아있을 때 2페이지밖에 못 봤어. 그럼 그거는 퀄리티로 우수한 공부,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한 게 아니지. 됐잖아요? 1시간을 했지만 100페이지 분량 갖다가 보면서 그것도 질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공부를 했다. 그게 제대로 된 공부지 뭐. 봅시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첫 번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어요.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고요. 승수법과 수익률법. 비율 분석법은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유명하지.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명하지. 자, 출발하겠습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요, 시간 가치를 고려해요. 일단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총 3가지가 있어요.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아닌데 현가이수 기간법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총 4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3개랑 현가이수 기간법까지. 하나 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수입이 현가예요. 뭐라고? 현가라고. 지출은 현가예요. 지출이 왜 현가예요? 원래 현가예요, 원래. 수입이 왜 현가예요? 할인해서 현가예요. 빼서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게 순현가법이에요. 같게 만들어서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하는 게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나누어서 1보다 크게 투자하는 게 수익성 지수법이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요건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수입도 현가, 지출도 현가. 빼서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건 무슨 법? 순현가법. 같게 만들어서 요거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 내부 수익률법. 나누어서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 수익성 지수법.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른 거 필요 없어. 빼기 순현가법. 같게 만드는 거 내부 수익률법. 나누는 거 수익성 지수법.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 순현가법. 요거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 내부 수익률법.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 수익성 지수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예. 어림셈법 갑니다. 끝났어. 나한테 뭐 더 바라는 거야? 끝났어.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요. 승수는 4가지 있어요. 조소득 승수. 공식 알려드릴게요. 조분의 총. 순승수, 순분의 총. 세전승수, 세전분의 지분. 세후승수, 세후분의 지분. 수익률법 3개 있어요. 종합자본환원율, 총분의 순. 지분배당률, 지분분의 세전. 세후수익률, 지분분의 세후. 그래서 검지 꺼내세요. 따라하세요. 조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세후. 그 승수 4가지를 알려드리면 조, 순, 세전, 세후가 있고요. 수익률은 종합, 배당, 세후가 있는데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나중에 비율 분석법 가면 나와. 그래서 조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 세후. 어떻게 해요? 조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 세후. 각각 역수가 됩니다. 공식까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순이랑 종합이랑 세전이랑 배당이랑 세후랑 역수라는 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비율 분석법. 요래 해볼 건데, 자, 전체 부동산의 값어치 중에서 부채는 대부 비율입니다. 맞아요? 내 지분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이고요. 다시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는 대부 비율, 지분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 얘가 20이면요, 얘는 80분의 20이에요. 50이면 50분의 50이고요. 60이면 40분의 60이에요. 80이면 20분의 80이고요. 100이면 빵분의 100이 돼요. 그래서 얘가 20이면 25, 50이면 100, 60이면 150, 80이면 400, 100이면 무한대.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1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요. 1보다 작으면 절단 나요. 1보다 클수록 좋다. 부채 감당률 1보다 클수록 좋다.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요거 2개는 공식하고 예를 줬을 때 얘 구하는 거. 요거는 1보다 클수록 좋다. 다시 한번 나와볼게요. 자, 지금부터 그 유명한 부동산 투자론을 5분 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업이 진짜 좋은 수업이에요. 지렛대효과는요, 지총저 깔아놓고 요 방향 정의 지렛대, 요 방향 부의 지렛대,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 지분 수익률은요, 내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으로 계산합니다. 위험.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분되는데, 모든 기업, 개별 기업, 피할 수 없는 거, 피할 수 있는 거,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재관리하는 위험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 5개는요, 사금, 법, 인, 유가 있는데,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은 사, 부채 잘못 쓰면 금, 정책이 바뀌면 법, 더 달라, 인, 황금성 떨어져, 유, 사금, 법, 인, 유였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있거든요. 기대가 물론 클 때 투자를 해요.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더한다 해서 구하고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그리고 인플레 더해서 구해요. 기대가 크면 좀 있으면 기대가 떨어져줘요. 균형까지. 기대가 작게 출발하면 좀 있으면 기대가 상승해주고요. 어디까지? 균형까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했을 때는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하는데 투자 가치는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 할인율로 나눠서 구하거든요. 이때 위험이 크면 요구 수익률이 커져요. 그래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에서 비체계적 위험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배합인데 자산 수가 많고 수익률이 다르게 움직이고 상관계수가 낮아서 마이너스 1로 가게 할수록 포트폴리오가는 커져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역시 곱해서 더하고요. 시장가치 계산은 현재가치, 미래가치 있어요. 미래가치는 일시불의 내가, 연금의 내가, 감채기금.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자산상수가 있어요. 1원 있년 후 일시불의 내가. 매년 1원씩 했년 후 연금의 내가. 1원 현재로 땡겨오면 일시불의 현가. 매년 1원씩을 다 환원시켜오면 연금의 현가. 차입하고 산해나는 원리금은 자산상수.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건 감채기금. 그래서 여기서 LTV, DTI를 공부합니다. LTV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나오는 값이 바로 부채야. DTI는 연간 소득분의 연간 부채 서비스액이기 때문에 구구단에서 나오는 값에다가 자산수로 나눠줘야지 부채가 나와요. 나누기 전에 다른 대출 상환 금액이 있다면 그 대출 상환 금액을 빼고 나머지 돈을 자산수로 나눠줘야지 부채가 나오고 그중 제일 작은 금액이 결국 빌릴 수 있는 부채가 된다는 거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수지 측정은요,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태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는요, 이론적으로 최대한 볼 수 있는 가능 총소득이 나와요. 여기서 비에 있는 거랑 못 받은 돈, 공실 불량 부채를 빼요. 주차장 수익 같은 기타 소득은 다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유효 총소득이 나와요. 여기서 영업 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순영업 소득이 나옵니다.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인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게 되면 세전hen금 수지가 나오고요. 영업 소득세를 차감하면 세후hen금 수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름하여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3가지가 있는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 보면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게 일단 3개.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에 현가수기간법까지 해서 총 4개가 있어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수입도 현가고 지출도 현가인데 그거 2개 빼서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게 순현가법. 같게 만들어서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하는 게 내부수익률법. 나누어서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게 수익성 지수법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림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승수는 조승수, 조분의 총, 순승수, 순분의 총, 세전승수, 세전분의 지분, 세후승수, 세후분의 지분이에요. 총자산 회전율, 총분의 조, 종합자본환율, 총분의 순, 지분배당률, 지분분의 세전, 세후수익률, 지분분의 세후. 역수관계를 따지면 조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세후, 조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세후.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세후세후, 배당, 세전, 종합순, 총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만할게요. 예. 마지막으로 비율분석법. 비율분석법은 전체 부동산의 값어치 중에서 부채인 대부 비율과 내 지분분의 부채인 부채 비율을 구분하셔야 돼요. 전체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대부 비율, 내 지분분의 부채 부채 비율. 여기 20이면 80분의 20, 50이면 50분의 50, 60이면 40분의 60, 80이면 20분의 80, 100이면 빵분의 100이 돼요. 그래서 20이면 25, 50이면 100, 60이면 150, 80이면 400, 100이면 무한대 그러시면 돼요. 마지막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으로서 1에 가까워지면 안 좋아요. 1보다 작으면 절단 나요. 1보다 클수록 좋다.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으로 1보다 클수록 좋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딱 나중에 한번 동영상을 앞에부터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전체를 한번 들으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나중에 저한테 선생님 그때 그 강의가 참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도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우리 이 강의 들으면 나중에 도움 된다니까. 알겠죠? 좀 쉬었다가 대망의 마지막 감정평가론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감정평가론은 가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 쉬었다가 감정평가론 출발합니다.